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떠났다가 1492년 10월 12일 바하마 제도의 산살바도르 섬에 상륙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세계사는 이 사건을 신대륙의 네. 발견이라고 돼 있지만 이 말은 서구 중심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죠. 네. 없던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고 원래가 거기에 다른 인종, 다른 공동체, 다른 문화가 있었던 건데 이것을 서구인의 시각에서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구 중심의 사관이고 서구 중심의 세계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후 자유로웠고 또한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남아야 하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선 아미스타트 호를 타고 흑인 노예로 끌려가다가 선상 반란으로 인해 폭동과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생배 피의 법정 진술의 일부입니다. 자유롭게 남아야 하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었던 아프리카인들을 유린했던 노예무역. 그 참혹한 역사는 오늘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9번째 아프리카의 어제 그리고 오늘 제2부 유린당하는 평화의 대륙 아프리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병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행자 심재욱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너무 덥습니다. 네, 2주 동안 덥고 물난리도 엄청 그러게요. 났었죠. 네. 위원장님 산청집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번에 산청에 물난리가 심해서 네. 희생자도 많고 붉은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피해 입지 않으셨는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기후 위기로 인한 기습 폭우나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네, 기원합니다. 뭐 더 오늘 인사. 뭐 내용도 많은데 바로 네.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사실 그 아프리카 2부인데요.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를 마치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정치 방송이 아니고 역사 방송이니까 네, 사실 현재 얘기는 조금 딴 데 가서 들으시고 과거 얘기를 중심으로 좀 들어보도록 네. 하십시다. 오늘 네. 강선우 후보자 사퇴해가지고 저는 신이 나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는 거 뭐 우리까지. 그러니까요. 네. 예. 딴 데서 많이 얘기들 하시고요. 자, 오늘 붉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아프리카 대륙의 형성과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15세기 이전, 그러니까 유럽이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전에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에 대해서 그 역사를 살펴봤죠. 네. 자, 오늘은 15세기 이후의 아프리카, 현대 아프리카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 15세기 이후의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네. 네. 현대 아프리카는 15세기부터 사실은 세계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럽이 세계사를 기술하다 보니 자기들이 관여한 것이 아프리카가 15세기 이후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역사서에 15세기 이후부터의 아프리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어쨌든 오늘 현대 아프리카를 만든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15세기 그 이후의 역사 한마디로 유럽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탈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빚어진 현대 아프리카의 고통과 아픔의 역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세기 유럽의 아프리카 진출은 그 이전에 아프리카의 역사, 문화, 생활, 심지어는 그 영혼까지 송두리째 짓밟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15세기 유럽인의 아프리카 진출은 포르투갈이 지금의 모로코에 있는 항구 도시 세우타를 정복한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지브롤타와 세우타가 이렇게 딱 맞붙어 있는 지점인데요. 인구라고 해봐야 불과 100만 명 남짓한 유럽의 작은 나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였던 포르투갈이 국내의 정치의 혼란을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내후를 극복하는 방면으로 지브롤터 맞은편에 있었던 세우타, 저 당시만 해도 저 세우타는 네. 이슬람 제국의 땅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1415년이었는데요. 이 세우타 점령 사건 이후부터 세계사의 흐름은 큰 변곡점을 맞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대항해 시대와 식민지 건설 경쟁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저기를 지브롤타 해협이라고 부르지 세우타 해협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유럽 중심 그러네요. 지명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은요. 세우타 점령 이후에 포르투갈은 이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인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인도를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사실은 원래 인도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콜럼버스가 자기가 도착한 땅이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라고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콜럼버스가 도착한 그곳은 지금의 바하마 제도 중에 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바하마 제도는 미국의 그 플로리다하고 쿠바 사이에 있는 그렇죠. 작은 섬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인도인 줄 알았다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네, 그 착각으로 만들어진 이름인 지명인 거죠. 네. 네. 포르투갈은 세우타로부터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내려오다가 마침내 1444년에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 해안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리 왕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인들은 이곳에서 지역의 원주민들과 처음에는 상업 거래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곧 이어서 황금을 빼앗기 시작했고 또 원주민들을 생포해서 본국으로 데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런 소식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우리도 저기 가가지고 황금 좀 가져와 보자 이런 열망을 일으켰고 웬 땅 파서 돈 버는 일이잖아요. 황금을 캔다고 하는 것은. 네. 그것도 남의 땅에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아프리카 황금을 찾아서 경쟁에 돌입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이렇게 시작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아프리카 진출은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 즉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행해졌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 아프리카의 황금과 상아, 향신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은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아프리카 자원을 수탈하고 또 인간을 노예로 하고 문화를 파괴하고 마침내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흐름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고야. 유럽의 아프리카 진출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럽의 그 아프리카 침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역사를 좀 돌아볼까요? 네. 포르투갈은 기니 해안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계속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항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저 네. 포르투갈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쭉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쭉 내려와서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1487년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즈가 서해안을 돌아서 아프리카 남단의 폭풍우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시 1497년 바스코 다가마가 이곳에 또 한 번 도착하면서 여기 이름을 희망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래 인도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이어서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의 캘커타까지 가게 됩니다.
이 희망봉이라고 하면 막연히 산봉우리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쵸. 예. 근데 원래 바스코 다가마가 여기 붙였던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카브다 보아 에스페란사, 영어식으로 말하면 케이프 오브 굿 호프, 희망곳이었던 것이죠. 희망곳. 네. 희망곳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소위 케이프 곳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말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희망봉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희망봉이라고 불러서 산봉우리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항구의 곳입니다. 여하튼 이제 아프리카 최남단 인도양과 대서양을 가르는 경계인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이라고 하는 지역이 역사에 이렇게 이름을 내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해안에 대한 전반적인 항로 탐색 그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안 무역을 시작하면서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아프리카의 주도권을 쥐게 네. 됩니다. 네. 그렇군요. 15세기까지 아프리카 진출은 유럽에서 포르투갈이 유일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6세기부터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경쟁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유럽 여러 나라들이 포르투갈이 했던 것처럼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유럽인들이 요새와 무역 거점을 일단 확보를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황금, 상아 이런 것들을 거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끔찍했던 노예 무역은 그 이후인 16세기 초부터 아주 본격화되고 초기에는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 전쟁 등으로 노예 신분이 된 흑인들을 사서 고용하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데려가서 하인 정도로 부리는 수준이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황금과 상아가 초기에는 가장 활발한 교역 품목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게 사람으로 바뀐 거죠. 어쨌든 이 당시 유럽은 서부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을 상하해안, 황금해안 이렇게 불렀어요. 바로 이제 지금 코트디부아르 해안이 상하해안이었고요. 또 가나 지역의 해안이 황금해안으로 불렸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된 관행이 나중에는 이제 아프리카 진출 방식이 곧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프리카 진출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해안 중심의 무역 거래 그리고 호혜적이었던 상업 거래 방식이 변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변하나요? 연안에 머물던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내륙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해안의 무역 거점을 통해서 선교와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1483년에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만 안쪽의 내륙에 콩고강을 따라 들어가서 저 이제 콩고강인데요. 지도가 3개 나와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전체 지도고요. 당시에 이제 콩고 왕국을 표시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네. 지도인데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예. 돼 있는 거요. 그 지역은 이제 콩고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콩고 왕국, 그 바콩고라고 하는 종족이 중심이었던 왕국인데요. 이 바콩고 종족의 중심의 이 콩고 왕국과 처음에는 교류를 합니다. 상호 조례와 원칙 중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미 자신들이 토착 종교가 있었지만 콩고 왕국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져온 기독교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포교를 허용하고 그러고 유럽이 이미 앞서 있던 무기 또 수공업 제품 또 이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황금과 향신료 등을 교환하면서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콩고 국왕은 포르투갈이 가지고 온 기독교를 아예 받아들여서 개종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네. 자기 이름도 알폰소 1세라고 해서 포르투갈식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제도도 그 정치 제도나 이런 제도도 포르투갈식으로 바꾸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서로 이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콩고 왕국의 백성들도 포르투갈에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인적 교류도 하고 유학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콩고 왕은 또 포르투갈로부터 받은 무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식 무기가 되잖아요. 네. 당시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주변국을 지배하는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주변 부족을 침범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 노예를 또 일부 포르투갈에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군요. 그렇게 하다가
이내 포르투갈의 탐욕으로 이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 포르투갈이 더 많은 노예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기니만 앞에 쌍툼의 섬이라고 해서 섬이 좀 있는데요. 그 섬을 점령해서 거기다가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차리게 됩니다.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차리니까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노동력을 이제 부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당시 유럽에서 최고의 사치품은 설탕이었습니다. 네. 그 왕실에서만 먹고 귀족들만 먹는 거였는데 이게 물론 나중에 생필품이 돼서 서민들도 먹긴 합니다만 그 설탕을 만드는 사탕수수 공장, 농장을 쌍툼의 섬에 만들어서 대규모로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굉장한 이익권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근데 노동이 필요하니까 노예가 이제 필요해지기 네.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콩고 왕국에서 주는 이제 노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노동력을 썼는데 이게 점점 필요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혜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왕을 겁박해서 더 많은 노예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콩고 왕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은 노예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조달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신식 무기를 활용해서 콩고 왕국 내에 있는 콩고 왕국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써먹기 어머나, 시작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리고 또 남는 노예들은 본국엔 포르투갈까지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노예 사냥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나. 그 양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콩고 왕국의 아까 이름을 바꾼 알폰소 1세 왕이 포르투갈의 왕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하의 나라 사람들에게 고용된 짐의 백성이 폐하의 나라의 물건들을 열망하여 이를 얻기 위해 수많은 자유로운 사람들까지 짐의 백성들, 귀족의 아들들, 그리고 심지어는 짐의 친척까지 붙잡아들여 노예로 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인의 손에 들어가면 곧바로 불로 달군 쇠로 낙인을 찍습니다. 부패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주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 도와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노예 매매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양상에 비하여 너무 온건한 편지를 쓰신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거의 뭐 물은 말 안 끓었지 그러니. 이렇게 한 거죠. 사정사정한 거죠. 세상에 왕족까지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유럽의 아프리카 진출 방식의 변화는 연안에서 내륙으로 직접 들어가면서 아프리카의 나라들 혹은 부족 공동체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파괴하면서 또 직접 농장을 만들고 노예를 사냥해서 노예 무역에까지 나서게 되는 거죠. 대략 16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노예 무역은 아프리카 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그동안 아프리카 그 노예 무역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고 영화나 소설이나 그렇죠. 이런 걸로 많이 네. 봤고 그랬습니다만 이참에 제대로 정리 한번 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흑인들을 노예로 붙잡아가면서 시작된 본격적인 노예 무역은 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간 노예들은 사실상 집안일을 돕는 하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노예로서의 신분이 명확하게 된 것은 아메리카로 노예 무역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메리카로 노예들이 가기 시작한 것은 유럽이 아메리카에 진출하면서 특히 스페인이 아메리카로 진출하면서 부딪혔던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 대륙은 다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이사벨라 1세 국왕의 명예에 의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 떠났다가 1492년 10월 12일 바하마 제도의 산살바도르 섬에 상륙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세계사는 이 사건을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아예 그 장이 따로 있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네. 돼 있지만 이 말은 서구 중심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죠. 네. 없던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고 원래가 거기에
다른 인종, 다른 공동체, 다른 문화가 있었던 건데 이것을 서구인의 시각에서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구 중심의 사관이고 서구 중심의 세계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미주 대륙의 원주민 후손들에 의해서 콜럼버스는 대륙의 발견자가 아니라 침략자다. 그래서 콜럼버스 지우기가 이제 인권운동 또는 시민운동, 원주민운동 차원에서 벌어졌던 게 가장 최근의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거죠.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현재 미국의 인물들 중에 기념물이 곳곳에 많이 서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운 기념물,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링컨. 링컨 아니겠어요? 네, 링컨이겠죠. 네. 아무래도 2019년 기준으로 링컨이 193개가 있답니다. 제일 많군요. 미국 전역에.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188개, 워싱턴이 171개라고 하는데요. 2020년 이후에 시위가 벌어지면서 콜럼버스 기념물이 39개가 철거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49개나 남아있긴 이렇게 한데요. 많다고요? 네. 위 사진이 저게 원래 1972년에 덴버 시청 앞에 설치되었던, 덴버는 콜로라도주의 주도인데요. 네. 저게 소위 콜럼버스의 동상입니다. 동상이에요, 저게. 기념물이죠. 그런데 2020년에 철거가 됩니다. 콜럼버스는 침략자이다. 이것을 덴버 시청 앞에 기념물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철거가 되거든요. 그 철거된 뒤에 저 광장이 이제 훤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콜럼버스가 어떻게 철거됐는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제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마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는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끊임없이 진행되겠죠. 그렇죠. 네. 서로 막 논쟁하면서. 네. 근데 네. 미국 전체에서 링컨 그 동상이 193개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보다 적네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마다 책 읽는 소녀하고 그런 거. 공산당이 링컨. 싫어요 이승복하고 그다음에 장군님 동상이 학교마다 다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거를 네. 방공교육 때문에 그렇게 낸 거고. 아무튼 이어서 네.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따지면 이렇게 따져야 돼요. 예를 들면 단군 기념물은 우리나라에 몇 개인가? 그렇죠. 이순신 기념물은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봐야지. 그거를 이승복하고. 아니 근데 이승복은 진짜 많았어요. 정말. 네. 오케이. 네. 아무튼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과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진출은 세계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스페인을 에스파냐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편의상 스페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럽 각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온갖 장사꾼들이 헌금, 향신료, 상하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른바 대항해의 경쟁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항로가 정확하게 개척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무턱대고 일단 나가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라고 생각했던 곳이 다 인도 찾으러 막. 예, 인도라고 사방팔방 생각했던 곳이 다니는 나중에 보니까 아메리카였고 뭐 왜 이랬던 이렇게 건데. 인도가 유행이었을까요 그때? 뭔가 하여튼 뭐 로망이었다 그래요. 신비로운 유럽 동양의 사람들에게. 어떤 향신료 이런 예, 것들. 유럽 사람들에게 인도는 하나의 이제 큰 로망이었고 네. 인도를 찾는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 초기에 치열한 경쟁을 거쳤고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기 위해 두 나라 모두가 필사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쪽으로,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항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게 방향을 달리 잡은 것은 무슨 규칙이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 북미, 멕시코, 뭐 네. 남미 상당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게 네.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스페인이 아메리카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식민지 건설하고 스페인어 공용화되고 뭐 이렇게 약간 포르투갈하고 그렇죠. 스페인하고 이렇게 네. 두 나라의 어떤 암묵적인 뭐가 있었던 건지 이것도 하나 궁금하고요. 근데 왜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은 또 유독 그렇죠. 저 브라질 네. 갔다 왔거든요. 네. 깨알 자랑을 포르투갈어 쓰고 있잖아요. 예. 이거 왜 이런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두 나라 사이에 규칙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스페인은 서로? 아메리카 쪽으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쪽으로 항해를 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브라질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예.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칙은 무엇이었고 브라질은 왜 포르투갈 이걸 설명을 그러니까. 드릴게요. 15세기 중엽 이후에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 대한 우선적인 지배를 실현해가고 스페인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 진출에 교두보를 쌓고 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항로 개척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기니까 여기 중재에 나선 것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기왕에 스페인이 아메리카 쪽을 갔으니 그러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연장선에서 규칙을 정해줍니다. 이걸 교통정리를 하신 거네. 교황 칙령으로 1493년에 발표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우리는 세계 지도를 볼 때 우리를 가운데다 놓고 보지만 저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는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 저게 대서양을 사이로 놓고 바로 코앞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거를 점선을 그어줍니다. 점선을 그어서 저 밑에 있는데요. 보라색 선이 점선이 교황 칙령이 내려진 선입니다. 그래서 저 선 쪽으로 넘어가는 동쪽, 서쪽이죠. 서쪽, 이쪽, 왼쪽. 서쪽으로는 스페인이 가라. 스페인이 그리고 가고. 저쪽 동쪽으로는 포르투갈이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게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섬 서쪽 서경 43도 37분입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일직선을 긋고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스페인은 서쪽으로 도는 항해를 하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양국이 교황이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두 나라가 마주 앉아서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해서 바다에 대한 서로의 항해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근거한 거죠. 그러면 네. 남는 것은 그치. 브라질이 남는 네. 거죠. 근데요, 브라질에 대해서는 우리 나 국장이 설명을 네. 좀 하시죠. 아니 교황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주니까 동네 건달들이 싸우니까 저 복근형님이 정리해 주시는 구역을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큰형님. 되는데. 네, 브라질은요. 불경스럽게. 1500년에 포르투갈의 페드루 알바레스 카브랄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함대가 3월 9일 리스본 항을 출발해서 4월 21일 한 달 열흘 만에 땅에 닿았는데 그곳이 브라질의 툭 튀어나온 부분. 지금 브라질의 바이아주 포르투 세구르에 도착한 겁니다. 다시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시죠. 카브랄은 이 땅이 어딘지 알 수는 없었는데 일단 여기에 포르투갈 국기를 꽂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영토로 선언합니다. 왜냐? 내가 왔으니까. 네, 일단 국기를 꽂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494년 스페인과 체결한 방금 전에 양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른 경계선의 동쪽이었던 겁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은 포르투갈령으로 인정되었던 거예요. 우연히 도착한 곳에 일단 국기를 꽂았는데 거기가 합의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거죠. 합의사항 안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만 포르투갈어를 쓰는 지금의 브라질인 것이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포르투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톡 튀어나온 부분 조금이었는데 살짝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어차피 점령한 김에 좀 치고 들어간 거죠. 네. 나중에. 그러니까 살짝 저 나온 부분만 처음에 국기를 꽂았고 점령을 했는데 이왕 도착한 김에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조약의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의 브라질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삼게 되었다. 세상에. 이런 스토리입니다. 진짜 너무 웃긴다. 지들끼리 선 그어놓고 그러니까 이 땅은 말이에요. 네 땅이냐 뭐 이런 거죠. 네. 진짜 역사라는 게 정말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네. 예,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 배경이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하셨고요. 아프리카에 진출한 유럽 국가가 초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무역 거래를 집중하고 이렇게 했었던 방식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네. 했죠. 근데 그렇게 아프리카에 진출한 유럽 국가의 그 진출의 변화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잠깐 정리해 보면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 확대를 위해서 점차 내륙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호혜적인 무역 거래나 이런 동등한 교류를 넘어서 무기를 앞세워 가지고 이제 침략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고 직접 농장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네. 이렇게 쓰게 되면서 자기 나라로 노예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 양상으로 이제 변해된 것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을 그러니까 네네.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을 하면서 노예 무역이 본격화됐던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유럽의 이 아프리카 대륙 진출 방식의 변화로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을 얘기를 하신 것. 네, 예. 네. 저희가 갑자기 노예 무역 얘기를 하다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항로 분점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네. 브라질 얘기까지 좀 해서 옆으로 살짝 빠졌는데 원래 저희가 하던 얘기가 그거였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원래 노예무역 네.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새끼를 치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말귀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했는데 우리 진행자가 잘 정리해 네, 주셨고요.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유럽 각국의 아프리카 유린의 과정, 특히 그 과정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역사 중에 하나였던 노예무역 얘기를 한번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노예무역 이전에도 아프리카에 노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구 역사에도 종족 간의 충돌이나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배한 쪽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형태의 노예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노예는 후에 흑인을 상품으로 취급하듯이 거래되는 노예라기보다는 시민권이 제한되는 형태의 우리말로 하면 뭐 쌍놈이나 무슨 하인이나 뭐 이런 산업의 정도 공로비도 있었던. 그런 네.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본격적인 노예무역은 16세기 중엽부터 전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흑인 노예의 대규모 무역 거래는 1518년 기니 해안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카리브해로 이동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류가 저지른 최대의 범죄 중에 하나인 노예무역이 진행됩니다. 300년이나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그 현대 세계사를 보면 대략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이 나쁜 놈인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이전까지는 유럽이 나쁜 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300년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유럽이 진짜 계속 얘기를 제가 이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노예무역, 그러니까 상품으로 인간이 거래되는 노예무역이 본격화된 것은 바로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과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네. 콜럼버스 이후에 스페인을 필두로 유럽 각국이 남북 아메리카에서 거대한 농장을 만들고 목화, 담배, 사탕수수 이제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된 건데요. 네. 특히 이 시기 설탕은 유럽 최고의 사치품이었다 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생필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메리카 대륙은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 재배에 딱 알맞은 땅이었고요.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탕수수 재배, 또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통제하고 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착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땅에서 사탕수수 같은 걸 키우니까 아메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게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네네. 했겠죠. 그런데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유럽 각국의 폭력적인 착취와 억압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하고 반란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주민 반란은 유럽 각국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었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그 생활 방식과 문화로 인해서 사람을 한 곳에 가둬두고 농장 형태로 운영되는 플랜테이션 농업에 이 사람들 적응을 못 시킨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 생활보다는 수렵이나 어업을 그동안 해왔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이제 스페인과 유럽 각국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원주민들을 그러니까 아메리카 땅의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대목이 참 그런데요. 네.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 각국이 영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죽여버렸어요. 학살을. 네. 그러니까 뭐 인디언 학살 뭐 네네네. 북미 네. 같은 경우에 잡아다 일을 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숫자를 줄여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에
또 이 사람들이 취약했다 그래요. 이 원주민들이. 이 질병 때문에 점차 노동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가 줄어버립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이 과정이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네네네네. 보면 이제 네. 잘 나와 있는데요. 아메리카라고 하는 청정 지역에 살다가 유럽인들이 세균을 몰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를 사실 그런 거죠.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일을 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게 네. 참 뭐라고 이걸 표현할 수 아이고 있을까요? 진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자 유럽 각국이 유럽에 조금씩 유입되던 흑인 노예, 당시만 해도 이제 유럽 사회의 하류 계층 정도의 지위였던 흑인들을 유럽이 아니라 아메리카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로 데리고 와서 아메리카 대륙의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고요.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종족들은 농경이 주업이어서 플랜테이션 농장에 상대적으로 적합했던 겁니다. 그렇구나. 네. 또 유럽 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상품화해서 아메리카에 이제 투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일 먼저 아프리카에 진출했던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이 어쨌든 이런 노예 무역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진출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고 있던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사냥하고 스페인은 이를 사들이고 그리고 아메리카의 농장 경영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거래는 국가가 허가를 내준 민간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국가가 직접 뭐 이렇게 국가 권력이 나서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각종 편의 또는 그런 것들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무력이나 이런 보호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행해졌고요. 물론 여기에 아프리카의 흑인들로 구성된 노예 상단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흑인 노예를 붙잡는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 네. 내에 흑인 노예들만을 붙잡는 흑인 노예 마피아가 구성되어 있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팔게 되는 거죠. 이들은 유럽이 제공한 무기를 통해 노예를 사냥하고 유럽의 민간업자에게 필요한 유럽의 물품을 받고 노예들을 넘기고 그러면 유럽의 노예 상인들은 이를 아메리카로 수송하는 방식.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강무역의 형태로 네. 이루어진 거래였던 거죠. 극히 짧은 시간에 유럽의 상인들로 구성된 노예무역 마피아가 형성되고 이들은 흑인을 지위가 낮은 혹은 권리가 제한된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얻기 위한 상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인간이 아닌 물건, 아이고. 상품 이렇게 된 거죠. 당시 무역거래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상품명으로 검둥이 1,000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상품으로 아예 거래 품목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1518년 처음 노예무역이 시작되고 나서 1600년이 오기 전에 서부 아프리카 해안은 모두가 거의 노예무역의 거래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사람을 인간을 놓고 거기에 무역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하네요. 검둥이 네. 1,000톤.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상강무역이라는 이 단어가 유럽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유린에 들어갔는지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한데요. 노예무역의 거래 과정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제 형식적으로 노예무역은 국가가 직접 노예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인가증을 발급한 민간 회사가 담당하는 형태였습니다. 각국의 이제 민간업자들은 유럽에서 이제 이 모죽물 등을 총과 탄약을 싣고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가고 여기서 노예 사냥을 통해서 노예를 확보한 노예 거래상, 때로는 백인 노예상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상인이거나 직접 노예 사업을 하는 아프리카 왕국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싣고 온 상품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노예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의 노예 거래상들은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플랜테이션 작물, 담배, 설탕, 쌀, 면화 이런 것들을 이 노예들과 교환합니다. 이런 삼각무역의 출발지로 가장 왕성했던 곳이 바로 영국의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인구의 40%가 노예무역으로 먹고 살았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의 근대화와 산업혁명은 바로 이런 노예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이 큰 기반이 되었다. 아유, 그렇군요. 네. 화면에 그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와서 물건을 넘기고 노예를 사고 노예를 아메리카 대륙에 내려놓고 거기서 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그런 네. 일정이었던 거죠. 진짜 삼각형이네요. 네.
네.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출항한 노예선이 약 3,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아메리카에 도착하는데. 네. 그러니까 수송 과정이 이 한마디로 인간이 아닌 상품,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취급되는 잔인한 여정이었는데 3, 4개월 동안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노예 무역이 행해지는 기간 동안 대략 1,5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의 흑인들이 남북 아메리카로 팔려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네. 실제로 노예로 붙잡힌 사람은 살아서 노예가 된 흑인의 2배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에서 4천만 정도가 된다는 네,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죠. 어우, 우리나라 정말. 지금 뭐 인구가 4,500만 북한 인구 정도 전체 정도 되는 거예요. 어. 예. 아프리카 내륙에서 서해안 항구까지 이동 중에 또 항구에서 유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아서 무역 상품으로 폐기되기도 합니다. 아우 폐기. 그러니까 이제 내륙에서 잡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해안까지 와야 되잖아. 네. 그걸 이제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어. 여기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저 안쪽 대륙부터 와가지고. 해안까지 오는데도 죽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대기해. 대기하다가 이제 이게 또 물건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물건 먹을 사보고 것도 뭐 제대로 이렇게 안 하고 주거나. 뭐 이제 요 턱뼈 뭐 이빨 이런 걸 다 검사할 거 아니에요. 물건 사듯이 안 팔리는 사람들 끝까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사료에 의하면 끝까지 안 팔리면 죽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물건을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 비용이 너무 드는 거죠. 풀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서 팔리지 않은 노예들은 유지 비용 때문에 학살했다고 하죠. 아우 네. 세상에. 어쨌든 이제 그 학살 폐기됐고요. 항구에서 노예선을 타고 이동 중에 사망한 사람도 상당히 아니, 있었다. 폐기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여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너는 것인데 이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송 중에 흑인 노예의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이 남아 있어요. 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게 이제 일단 낙인을 찍어야 돼. 노예라는. 아, 저게 지금 저기 노예 낙인입니다. 낙인이에요? 철제 낙인 이제 저기 불에 달고 가지고 찍는 거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노예선 선장의 증언입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는 노예의 입을 벌겋게 달군 석탄으로 억지로 벌려서 금속 깔때기를 목구멍에 쑤셔 박아 억지로 음식물을 투입해도 그것은 범죄가 아니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노예선 선장의 증언을 읽어볼게요. 나의 화물, 그러니까 흑인 노예, 나의 화물 중에서 폭등을 일으킨 검둥이 80명을 즉시 사살하거나 물에 빠뜨려 죽여야만 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나머지 화물 대부분이 이 짧은 전투 중에 심각한 총상을 입어 상처가 붓고 골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치료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아문 상처를 새로 벌려서 피를 흘린 끝에 아니면 감염되어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미국의 사학자 중에 이제 W.E.B. 듀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이 니그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흑인 관련한 책으로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서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너무 촘촘히 선적되어서 저마다 45cm 정도만 허용되는 공간에서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다. 마치 상자 안에 든 청어처럼 가득 채워서 썩기도 하고 치명적인 병에 걸리기도 했다. 아침이 되어 노예들을 점검하러 온 검열관은 사이사이 죽은 노예들을 쇠사슬에서 풀어 바다로 던졌다. 네, 마지막으로 영국 노예선 선장의 증언을 하나 더 낭독해 보겠습니다. 갑판 바닥이 피와 점액질로 뒤덮여 가히 도살장이라고 부를 것 외에 달리 비교할 것이 없었고 악취와 더러운 공기로 견딜 수 없었다. 네. 말로만 들어도 진짜 너무 끔찍하잖아요.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로 수송되는 장면을 저희도 많이 봤어요. 특히 그 뿔이라는 미국 드라마 네. 거기에서 그 잔인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뿔이 1976년에 플리처상을 받았던 소설이죠. 1977년에 드라마로 제작됐는데 아마 그걸 보셨을 건데요. 네. 이게 1900
2017년에 리메이크가 됐는데 아직 리메이크작은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쿤타 킨테라는 흑인의 가계를 중심으로 흑인 노예의 역사를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흑인 노예의 삶을 들여다보고 미국의 잔혹한 이 인종차별의 역사를 보시려면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 어렸을 때는 흑인 이름의 대명사가 쿤타킨테였어요. 맞아요. 네. 쿤타킨테 진짜. 아유. 근데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흑인들이 진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란이나 뭐 저항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도 좀 해주실 네. 거죠?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이제 쉬고 돌아왔습니다. 자, 흑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거의 죽음 같은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선상에서 수많은 반란이 있었죠. 근데 그런데 사실 성공한 사례는 뭐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선상 반란 중에 성공한 반란으로 기록된 것이 아미스타드호의 반란 사건인데요. 아까 그 예.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네, 이것이 미국 사회에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은 1839년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붙잡혀 노예 수송선에 의해 쿠바로 가던 생베피가 흑인 노예들과 함께 선상 반란을 일으켜 선장을 죽이고 배를 장악하고 백인 선원들에게 다시 아프리카로 갈 것으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네. 생베피가 그 말하자면 노예의 이제 짱을 한 거죠. 짱이. 노예 짱이 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자 선원들은 뭐 목숨이 아까웠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하고 배를 돌리는 척했지만 생베피와 흑인들을 속여서 배를 아프리카가 아닌 미국의 롱아일랜드 해안으로 끌고 갑니다. 어머나.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미국의 군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체포하게 만들죠. 저런. 그래서 이제 폭동과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죠. 근데 이때 미국은 이미 북부주 일부에서는 노예제가 폐지됐던 일도 그렇군요.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양심적인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들이 나서서 이들의 법정 투쟁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노예선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과연 범죄자인가라고 하는 재판이었던 거죠. 네. 이 재판에 전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가 변론을 맡아서 8시간이 넘는 변론 연설을 했고 그리고 아까 생베피가 최후 진술로 그런 진술까지 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 재판은 흑인 노예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처음 쉬운 3명의 흑인 중에서 35명이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망을 해서 35명만 가게 되죠. 네네. 어쨌든 이 사건은 미국 흑인들의 아프리카 흑인들의 인권,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영화가 됐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고 모건 프리먼, 안소니 호킴스가 주연을 맡은 아미스타드라는 제목, 지금 화면에 영화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네. 1998년에 영화로 제작됐던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처음엔 상품으로 취급되던 노예들이 나중에 재판까지 받게 즉결 처분 안 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거 보니까 그나마 미국으로 가서 그랬을 수 있죠. 상당히 어쨌든. 말기 때 있었던 그리고 그 정도 사건이 되면 모양이네요. 그렇게 해서 무더기로 잡혀오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을 하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변론을 맡았던 아까 8시간 넘는 변론 네. 연설을 했다고 하는 존 킨스 애덤스 네.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지금 전 대통령 변호사인 분이 계시는데
우리 변호사 문재인 지금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예, 책방에만 계실 이재명도 게 아니라 변호사인데. 사회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그러니까 책방에만 있을 때 대통령께서 책방에 있을 게 아니라 전 대통령께서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재판 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변론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존 킨스 에던스를 보면서 제가 살짝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안 되나 좀? 네, 응원합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감옥 가기 바빠가지고 다들 여하튼 이제 이런 방식의 노예무역은 15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무려 300년간이나 지속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은 노예무역선의 마지막 운항 기록이 1867년이었다 그래요. 네. 예. 그 잠깐 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 디포가 지은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이 1719년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노예 요 때예요. 이 우리가 이 책을 그 내용을 대충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어떤 이런 모험기다라고만 알고 그렇죠. 있는데 노예 로빈슨 상인이었을까? 크루소가 뭐 하다가 무인도에 프로했을까? 들어갔냐 이게 이 책을 봤으면 제대로 봤으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노예 밀무역을 하다가 예, 표류하고 무인도에 간 거예요. 그 그래요? 로빈슨 크루소가 노예 무역 상인이었던 그것도 밀무역 상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아까 국가가 자격을 줘서 노예 무역을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자격자가 무자격자 상인이었던 네. 거예요? 밀무역.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어머나, 우리는 그 호를 다니신 무인도에 가서 인간의 지혜로 살아남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세상에나 네. 천벌을 아무튼 받았구만. 이런.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노예무역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로는 리버풀을 중심으로 했던 노예무역의 거래서, 계약서 이런 것들이 사료로 남아 있어요. 그 자료를 통해서 노예무역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영국 리버풀을 출항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거기서 노예를 사들이고 잡아서 사들이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 9개월. 예. 1회 항해의 한 척당 매상이 14,000파운드. 예. 그 가운데 순이익은 30% 정도인 4,200파운드. 예. 이 4,200파운드는 당시 유럽인의 1인당 연간 생활비가 6파운드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 노예무역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 연간 6파운드? 예. 네. 와. 예. 얼마나 이게 이익이 많은 장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97년의 통계를 보면 리버풀은 영국의 대아프리카 무역의 8분의 5를 독점한 지역이었고요. 네. 전 유럽 무역의 7분의 3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야. 그 중에 상당수의 상품이 흑인 노예였습니다. 어찌까. 예. 리버풀은 이렇게 세계 최대의 무역 항구가 됐고 영국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이 된 거죠. 네, 네. 산업혁명 이전에 노예무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안 알려주죠, 그죠? 네. 네. 붉은 오늘밖에 이런 진실을 얘기하는 데가 없답니다. 네, 진짜. 진실의 방송입니다. 아, 네, 노예무역의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남북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 각국의 유린과 점령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농장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미국 남부에는 면화 플랜테이션 산업이 확장됐잖아요. 이게 바로 흑인 노예무역을 확장한 요인이 된 겁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이 이 와중에 일어나요. 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면방기계가 발명되는 등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원료 공급이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대규모 연료 공급, 그러니까 면화 생산을 위한 기반이 필요해진 것도 목화솜. 노예무역의 확장이 배경이 된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시작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그러네요. 노예무역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이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무역을 통해서 그 부를 확장해간 자본가들은 이것을 생산력 발전으로 이어갔고 이런 생산력 발전은 이제 단순한 원료 공급지로서뿐만 아니라 상품 수출 시장으로서 아프리카와 남미 아메리카 진출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흐름이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18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식민지 쟁탈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그 서구의 부와 역사의 발전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수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 수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노예 무역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
또는 그 의미를 좀 정리하고 갔으면 이제 좋겠어요. 뭐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좀 하면요. 단지 잔혹한 인권 유린이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요.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고 오늘의 세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우선 노예무역이 아프리카에 미친 영향은 아프리카의 문화, 역사, 종교, 민족 등 모든 것을 파괴한 거죠. 노예무역을 거치며 아프리카 대륙은 역사의 주체가 아닌 종속의 대상이 되었고 또 노예를 사기 위해서 무기를 저들에게 주게 되고 그래서 무기를 통해서 전쟁과 정벌의 역사가 아프리카에 이식이 된 거죠. 아프리카는 특별한 몇 가지 사건을 예외로 하면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타민족에 대한 지배보다는 인간과의 교류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문화였는데 네. 노예무역을 통해서 무기가 들어오고 이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또 노예를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연안에 소조했던 종족 혹은 국가들이 내륙의 종족과 국가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잇따라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다들 독립하고 이 내전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식민지 지배에 따른 원인도 컸지만 노예무역으로 통해서 있었던 분쟁들, 민족 간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뿌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것도 네.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유럽인들이 직접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은 사례보다는 아프리카인들 자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팔았던 사례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프리카 노예무역에 대한 서구의 책임에 대한 변명이죠. 사실 그게 없었으면 전쟁도 없었을 거니까 현상 그 자체만을 놓고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위안부들이 돈 벌려고 스스로 뭐 갔다. 그런 비슷한 네. 거죠. 이런 건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것 같아요. 식민지 근대화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왜냐하면 지배, 침탈, 침략 이것들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이제 편견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죠. 한편 유럽 국가에게는 아프리카에는 이런 고통이 남았지만 유럽 국가에게는 거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제국주의 전쟁과 아프리카의 식민화로 그리고 인류사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는 인종차별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잣대로 문명과 반문명 혹은 경제적 차이의 문제로 서구와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아프리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서방 세계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노예무역을 정리하면서 네. 이제 우리가 주로 유럽의 아프리카 유린을 중심으로 보니까 노예무역도 주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노예무역은 단지 이렇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이슬람이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진출했었다는 얘기를 이전 시간에 했었는데요. 교역도 물론 있었지만 노예 거래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홍해, 인도양을 건너서 아랍 지역으로 행해진 노예무역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무슬림들이 진행한 이 노예거래는 대규모 농장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유럽의 노예무역과는 달리 당연히 유럽의 노예무역은 농장 노동력 필요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남성 그렇죠. 흑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했죠. 대상으로 했다면 이 무슬림들은 여성들을 아랍의 부호들의 첩으로 보내거나 혹은 가사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무역을 진행한 네.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의한 노예무역이 남자를 중심으로 무슬림에 의한 노예무역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유럽의 노예무역과 같이 거래된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수효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규모 또한 1000만에 가까울 것이다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네, 아프리카 동부에서의 노예무역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정말 유린당한 거죠. 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1000만 명의 여성. 끔찍하죠. 세상에. 아니 그럼 전체 다 합하면 아까 추정치까지 하면 2천만이 한 넘는 4천, 거죠. 5천까지도 네. 볼 수 있는 붙잡힌 사람들만 얘기잖아요.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와 같은 정도의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학살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고통을 받았다는 건데 이런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다 이런 생각과 네. 반성이 좀 많이 드네요. 단순히 잔인한 비극의 역사로만이 아니라 오늘의 세계를 이루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양극화나 아프리카의 참담한 현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역사 인식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노예무역이 대략 1518년부터 300년간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략 19세기 초에는 노예무역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미국에서 흑인의 노예 해방이 나온 게 1863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19세기 초에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19세기 초부터 이 노예무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현상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에는 네네. 네. 1772년에 도망 노예 서머싯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요. 1781년에는 종호, 배 이름인데요. 종호 사건으로 영국 사회에서 노예무역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영국 의회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주도한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노예무역 폐지 법안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분이. 네. 이 노예무역 폐지 법안 운동이 시작되는데 1789년 처음 입법 발의가 되었고요. 프랑스 혁명 고해네요. 네. 네. 고해 입법 발의가 되고 이 11차례나 입법이 부결되고 난 후에 18년 만에 1807년 영국 의회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노예무역 폐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초기 흑인 인권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남긴 정치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예 무역 폐지가 어쨌든 1807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영국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고 특히 종호 사건 뭐 아까 그냥 넘어가긴 뭐해서 요 사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781년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흑인 노예 442명을 태운 노예선 종호가 자메이카를 목적지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배가 항로를 잘못 들어가지고 자메이카를 지나쳐 버렸어요. 다시 돌아가기엔 꽤 먼 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다 보니까 원래 예정돼 있던 식수와 음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시 자메이카로 돌아가기에는 식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 선장과 선주는 이 입을 줄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잔인하게도 노예 일부를 수장해 버립니다. 살아있는 총 140명을 물에 밀어넣어 수장을 하게 마이 갓.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거물에다가 돌을 넣고 거기다 매달아서 같이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학살이죠. 네. 그렇다 해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것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되고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얼마 후에 선주가 화물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을 들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화물 즉 노예가 손실됐다라고 해서 재산 손실에 대한 그렇죠. 거네요. 당연히 재산 손실이라고 본 거죠.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하게 되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식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알려져요. 비가 많이 왔잖아. 그러면 식수가 부족할 리가 없어. 원래 비를 받아서 식수를 만드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노예를 학살한 이유는 뭐야? 보험금 때문에 학살한 거죠. 보험금을 노리고 학살한 일부러. 보험 사기였어요. 보험. 그래 보험금 때문에 살해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영국 사회는 이 노예무역의 실상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게 되고 노예무역에 대한 금지 여론이 이 사건, 이 재판을 보면서 뜻있는 사람들의 시민사회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받아서 윌버포스가 이거는 노예무역은 이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재판은 결과적으로 재판장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던 거죠. 네. 노예는 상품이고 화물이므로 말을 바다에 던진 것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화물을 파손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인간을 죽였다, 학살했다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을 짐승을 바다에 버린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고의로 버렸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세상에나. 의무가 없다. 네. 판결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야만적인 네. 상황이네요, 진짜. 노예무역의 실상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실상이 어땠는지, 네,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리 혀를 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너무 참담하다 진짜 내용이. 인간을 화물로 취급했던 노예무역, 서방 세계가 아프리카에 대해 저지른 잘못, 갚고 또 갚아야 할 빚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노예무역 폐지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같은 해 미국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노예무역 폐지 선언에 서명합니다. 영국이랑 같은 해라고 하니까 1807년 윌버포스 네. 11차례 부결된 끝에 통과된 그 해겠죠.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1815년에서 1830년 사이에 노예무역을 폐지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동력이 필요했던 자본에 의해서 일부 노예무역은 이후에도 밀무역으로 행해지긴 합니다. 예.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이 계속 그랬나 보네. 네. 공식적으로 노예제 자체가 금지된 것은 영국은 1833년 네. 그리고 미국은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이후부터이고요. 네. 영국은 1833년에 노예제를 폐지하면서 노예주들에게 2천만 파운드를 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손실에 국가가 대한 사적 재산을 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해 준 겁니다. 2천만 파운드는 당시 영국 1년 예산의 40% 정도 되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돈이었다고 총액이겠죠? 합니다. 네. 네. 총액이. 이게 이제 1년 예산의 40%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한 600조라고 하면은 40%면은 24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새 돈으로 하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이것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권 차원에서 선의를 베푼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본가들은 점차적으로 노예제도가 현대 산업 자본주의의 만족스러운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냉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무역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노예들이 빈번하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 또한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제는 노예를 무역으로 수입하기보다는 아프리카 자체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또 변화가 시작이 되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정리해 보면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진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유럽의 국가들이 막 몰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안에서 무역 거래를 하던 이 양상이 내륙으로 침투하고 그렇죠. 노예 무역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한계에 부딪히니까 식민지 경영으로 이제 변화를 또 네. 꾀한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대한 수탈과 식민지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 뒤 얘기를 좀 계속해 주시죠. 잘 정리하셨는데요. 아프리카 진출 이후에 유럽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지배했는지의 역사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진출의 주도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이었고 그다음에 1640년경부터는 네덜란드가 그리고 1701년에는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에는 해상권을 장악한 영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들 나라들은 아프리카 해안을 점령하고 차례로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조금씩 아프리카 대륙의 영토를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왕국에 가서 너희들을 우리가 잘 보호해 줄 테니까 보호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은 모든 제국주의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합병하기 전에 일제가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보호령으로 만들었던 그렇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호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이내 식민지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18세기 이후부터 아프리카의 지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하라 이북 지역은 일찍부터 이슬람 제국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8세기를 넘어서면서 19세기 정도에 들어가면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력이 취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도
유럽이 침략을 시작하는 거죠. 음. 유럽 각국의 아프리카 지배는 초기에는 영토를 일부 점령하고 자신들의 근거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농장을 만들고 교역을 위한 상관을 설치하고 또 노예무역을 위한 거점을 활용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정말 총칼을 앞세워서 영토 자체를 식민지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 아프리카에 들어와서는 내륙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었지만 기독교 선교와 아프리카 탐험을 앞세우면서 선교사와 탐험가들이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자신들의 거점을 이제 넓혀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네.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뭐 명분은 참 그런데요. 기독교의 전파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 그런데 사실은 서방의 아프리카 지배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선의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교사들, 탐험가들은 일부는 순수한 소명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유럽의 아프리카 침략에 결과적으로 기수가 된 꼴이었습니다. 네. 이는 우리가 흔히 위인으로 배우는 리빙스턴도 스탠리도 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또한 아프리카 흑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중보다는 시혜적 관점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소위 기독교의 전파와 미지 세계에 대한 탐험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제국주의의 또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미개한 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와 문명을 전파하고 인도적으로 그 아프리카인들을 돌봐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막 위인전에서 우리가 많이 그럼요. 읽기도 우리 했잖아요. 뭐 네. 리빙스턴, 슈바이처 스탠리 막. 다 배우죠. 네네네. 네. 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지만 이들은 자본주의의 천병이거나 아프리카를 유린하는 어떤 선봉대 같은 역할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처음부터 이런 목적, 그러니까 뭐 수탈하고 뭐 이렇게 할 목적으로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 천병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이유로 혹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한 사람도 당연히 없지는 않았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목적이 비록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탈과 침략의 이익을 담당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아프리카 얘기를 하면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 얘기도. 네. 자, 그러면 노예무역에서 직접적인 지배로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 건설로 나아가는 유럽의 아프리카의 역사, 유린의 역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식민지. 네. 네, 식민지 침탈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에서 이제 내륙으로 진출하며 이루어진 유럽 국가들의 아프리카의 식민화는 대체적으로 해안을 거점으로 해서 우선 연안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식민지를 확장해 갔습니다. 특히 이제 19세기에 이르면서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자본의 착취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식민지 건설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유럽의 아프리카 침략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프리카의 전 대륙을 유럽이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네. 전체 대륙 이 과정에서 유럽 각국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어서 분쟁을 조정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마음대로 나누어 먹습니다. 이제부터 그 식민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9세기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화를 주도한 것은 프랑스와 영국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서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는 횡단 정책을 영국은 이집트 맨 꼭대기 아프리카의 맨 꼭대기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종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내려가. 이 두 나라는 결국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횡과 종이 만나면서 파쇼다라는 곳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네. 그 유명한 파쇼다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 뒤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먼저 프랑스의 식민지 건설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현재 아프리카의 지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인데요. 프랑스는 먼저 알제리와 튀니지를 점령을 하고요. 이어 모로코를 차지하기 위해 덤벼들었는데 지리한 다툼 끝에 결국 양국은 1912년에 협상을 통해서 모로코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프랑스령 모로코와 스페인령 모로코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사하라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서사하라 분쟁. 모로코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서사하라의 독립투쟁인데요. 이 서사하라 지역이 바로 스페인령 모로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모로코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100년도 넘은 과거의 제국주의 분할이 오늘 아프리카에 서하라 분쟁이라는 유죄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기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사라는 독립투쟁을 하고 있지만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로코 밑에 저 지도가 좀 잘렸는데요. 모로코 밑에 서사하라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요. 어쨌든 프랑스는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상당한 지역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세네갈, 그다음에 모리타니, 그다음에 기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베넨까지 총 8개 국가가 프랑스의 우와.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들 지역을 묶어서 1895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식민지는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의 영토인 겁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의 영토였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을 묶어서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이렇게 얘기하죠. 프랑스는 일찍부터 점령하고 있었던 중앙아프리카의 가봉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봉 그다음에 콩고 중앙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식민지를 확장해서 가봉, 콩고, 중앙아프리카, 차드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 서해안에서부터 이야. 쭉 밀고 가는 겁니다. 바로 차드 바로 옆에 나라가 수단이라는 나라인데요. 네, 네. 거기까지 이제 밀고 갈 참인 거죠.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이 아라비아 반도하고 접해 있는 저 첫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지금 영국이 지배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네.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까 말한 파쇼다라는 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4개 지역을 묶어서 1880년에 프랑스령 콩고로 선포를 합니다. 이후에 1910년 프랑스는 이 프랑스령 콩고를 명칭을 바꿔서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프랑스는 저기 오른쪽에 마다가스카르 섬을 프랑스령으로 또 삼게 됩니다. 1862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1896년에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1862년에 저 끝에 지부티라고 있죠. 네. 저것도 프랑스의 식민지인데요. 오른 동쪽에 동쪽에. 위에 그래서 있네요. 네.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횡단해 가다가 동쪽의 지부티와 섬인 마다가스카르까지 다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동쪽으로 진출해 가다가 이집트와 수단을 차례로 점령하고 내려오던 영국과 1898년 파쇼다라는 곳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네. 파쇼다 사건은 우리 나경채 국장이 일단 영국의 식민지 과정을 건설 과정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프리카의 아주 상당 부분을 프랑스가 식민지로 그렇죠. 샀는데요. 이건 뭐 주인 없는 땅에 깃발 꼽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땅 따먹기 같은 형국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네. 네, 이제 그냥 놀이처럼 하는 땅 따먹기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네. 결과는 그랬지만 이제 이 와중에 유럽 나라들은 모두 군대를 동원하고 저항하는 기존의 왕국이나 원주민들을 파괴하면서 학살하면서 네. 그렇게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지도가 나오네요. 네, 지도가 나오는데요. 영국은 이제 프랑스가 선점해서 점령해 가던 서아프리카 지역을 비집고 들어가서 감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네. 저기 기니만 부근 네. 거기를 차례대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위로 이집트, 그 아래로는 아프리카 최남단의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을 거점으로 한 남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이 두 곳을 잇는 종단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 아래의 수단을 시작으로 우간다, 케냐, 소말리아 이렇게 중동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요. 아래에서 또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의 남아공, 보츠와나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를 위에서 아래로 종단하면서 닥치는 대로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이 종과 횡과 종으로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파쇼다에서 딱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 과정, 아프리카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던 프랑스와 영국은 수단의 파쇼다라고 하는 곳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세네갈에서 지부티를 쫙 이으면 직선이잖아요. 거기 걸리는 선이 파쇼다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으로 쫙 내리면 파쇼다에서 횡과 종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네갈과 지부티를 횡으로 연결하고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을 종으로 연결하면 만나는 곳이 바로 파쇼다인데요. 이렇게 만난 게 189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여기서 병력을 동원해서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프랑스와 영국은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독일이었습니다. 네. 독일 제국.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자. 우리는 독일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서로 영역을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쇼다 사건은 결국 무력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즉 제국주의가 어떻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하는지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었던 거죠. 누구도 그들에게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제국주의 강대국들끼리 합의해서 아프리카를 나누어 먹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이런 합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프 중심의 삼국동맹과 독일, 이탈리아 중심의 삼국협상 이게 이제 격돌하는 것이 1차 대전인데요. 바로 그 전선이 갈라지는 전선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그렇지만 또 유럽에는 영국과 프랑스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독일도 있습니다. 독일은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의 토고, 카메룬을 식민지로 삼고 지금의 나미비아를 식민지로 삼은 후에 이 지역을 독일령 서아프리카로 선포합니다. 또 독일은 아프리카 동쪽에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같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독일령 아프리카로 선포합니다. 포르투갈도 있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동 지역의 앙골라, 또 남서 지역의 모잠비크를 점령하고요.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또 홍해 연안의 에리트레아, 아덴만의 소말리아들을 차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느 나라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틈을 타서 벨기에의 왕이 사적으로 점유한 땅으로 삼아버렸어요. 네, 벨기에 사유지가 국왕, 된 겁니다. 벨기에 국왕의 사유지가 되죠. 벨기에 국왕이 당시 레오폴드였는데요.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의 콩고 민주공화국 점유 얘기는 나중에 콩고 내전 얘기하면서 자세히 한번 얘기 진짜. 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이 정도면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이 유럽의 모든 국가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렇죠. 총천연색이네요.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남은 지역이 없는 거죠 지금. 섬까지 다. 남은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요? 예. 아니 그래도 지금 거의 전 다 대륙이 그냥 대륙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륙 자체가 식민지화 됐다는데. 네, 네. 네, 아유 진짜 아니 유럽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저렇게까지 예외 없이 유럽 국가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새삼스럽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대륙을 놓고 경쟁을 하다 보면 그 엄청 자기들끼리도 충돌이 많았을 거고 유럽 국가끼리 막 거의 전쟁을 불사하면서 네, 내 그렇죠. 땅 가져가겠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었을까요? 충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아까 파쇼다 사건에서도 보듯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충돌의 조짐이 보이면 회의를 열어서 조정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그냥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양국 사이에 충돌하면 양국 사이에 협상도 했지만 이게 전체 이해관계가 걸리면 유럽 국가 전체가 모여서 사이좋게 나누는 방안을 모의하는 회의를 또 열기도 했습니다. 네, 아유 진짜 강대국들의 노름판이 되어버린 아프리카 그렇죠. 대륙이네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자신들의 회의. 네. 물론 19세기에 이런 일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약소국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회의들을 지들끼리 열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식민화 과정을 보면서 꼭 기억하고 가야 할 역사적인 회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식민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1884년 11월 15일 유럽의 베를린에서 개최된 콩고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있었기에 위에 있었던 아프리카의 분할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 분할의 원칙 같은 것을 만든 회의였습니다. 독일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소집한 이 회의는 유럽의 13개 국가가 참여한 회의였고 주 의제는 회의 명칭에서 보듯이 프랑스와 벨기에의 콩고 지역 분쟁 문제였습니다. 콩고 지역에는 콩고강이 있는데요. 나일강이 이집트의 젖줄이라면 콩고강은 중서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이 강줄기를 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콩고 왕국 할 때 그 콩고강이 그 강인데요.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이 강은 전략적으로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부 아프리카 해안에서 내륙으로 진출하려면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콩고 지역이 이 지역을 놓고 콩고 지역을 점령한 프랑스와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을 국왕이 소유했던 벨기에 국왕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자 이것을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회의가 소집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회의들을 소집할 때는 각각의 유럽의 나라들은 저 나라를 저 국가가 가지면 어떡하지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두 나라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모이는 유럽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된 거고 그걸 비스마르크가 소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회의에서는 단지 콩고강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콩고 지역 분쟁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미 점령을 통해 식민지를 만들어 온 유럽 각국의 기득권은 모두 이제 서로 인정하자. 또 아직 점령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무역 거점이나 선교 기지를 만드는 나라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아까 이 회의 이후에 이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쓰고 이렇게 네.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깃발 꽂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유럽 국가들끼리는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자. 설사 너네가 땅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들끼리는 자유무역을 하자.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웃기는 건 이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거래를 주고받은 후에 이 합의문에 뭔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원주민들의 관습적 물질적 안녕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해야 한다. 조금도 원주민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할 생각이 없었던 나라들이 그렇게 합의문을 남겨놓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 대한 유럽 각국의 식민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84년에 소위 베를린의 콩고 회의 기억하셔야 될 회의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역사를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네. 베르사유 조약은 베르사유에서 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콩고 회의는 베를린에서 열렸고 이 회의가 콩고 회의인 이유는 콩고를 누가 먹을 것이냐 이게 주제였다는 거잖아요. 네. 참 콩고를 아무튼 누가 먹을 것이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각각 누가 먹을 것이냐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 네. 아무튼 이제 이 콩고 회의 결과가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처럼 국경선이 직선입니다. 다른 어떤 대륙의 나라들도 아프리카처럼 수천 킬로미터 이상 직선으로 곧게 뻗은 국경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중동이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이게 심각한 거죠. 이렇게 줄을 긋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특성이나 민족별 거주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분할이 되어버렸고요. 이런 분할이 현재 아프리카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숱한 종족 분쟁과 내전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한 부족 단인데 그렇죠.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다른 나라가 돼버리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웃한
부족끼리 원수인 경우도 있을 그렇지. 수 있는데 이거를 네. 한 나라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나눠주지 했으니까. 않고 그냥 뭐 편의적으로 그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콩고 회의 결과 그 이후에 점령했던 지역까지 포함한 1914년 네. 저기 지도가 1차 또 나오네요. 대전 직전에 유럽 국가의 아. 아프리카 식민지 지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 이후에 유럽 각국은 이때 합의해서 나누어 가진 땅이 곧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야, 진짜 나쁜 제국주의고요. 네. 네. 이렇게 한 대륙이 유럽에 의해서 조각조각 나는 이런 지금 지도를 저희가 봤고요. 무엇보다도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의 모든 것을 다 수탈하고 파괴했던 서방이 이제는 아예 대륙 자체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이런 네. 사건이네요. 아까 그 지도를 보면서 그 두 군데 색깔이 조금 다른 곳이 좀 보이는데 저기 회색으로 돼 있는 서해안에 네. 하나 하고 네. 동부에 하나 하고. 네. 저기는 어디인가요? 지도에 보시면 두 지역의 유럽의 식민지가 아닌 곳으로 나오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서부의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라이베리아라고 불리는 나라하고 동부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식민지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두 나라는 왜 식민지가 아닐까? 네. 말 나온 김에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모두 식민지인데 네. 딱 두 나라. 왜 그랬을까?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 두 나라만 식민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아무래도 이야기를 여기서 좀 줄여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2부에서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 그리고 식민지가 아니었던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이야기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3부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두 나라 이야기가 기가 막힌데 네. 다음에 이 아프리카는 몇 부 정도로 하실 것 같습니까? 위원님? 아프리카는 하기 나름입니다. 100부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나라가 54개국인데요. 네. 이 54개국이 모두 사연을 갖고 있어요. 네, 모두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사연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계속 한번 좀 아프리카 얘기를 당분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못다한 이야기 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하게 될지.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 못다한 주시죠.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아프리카 현대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내전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야기의 연결상 남아프리카의 식민지화 과정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 남아프리카의 남아공은 백인의 국가가 되었는가? 왜 인종차별 국가가 되었는가? 네네네. 그리고 남아공과 더불어 인종차별 국가였던 로디지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네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다한 유럽의 아프리카 침략사를 정리하면서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로디지아의 인종차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늘 못다한 얘기 잠깐 하고 네, 본격적으로 현대 아프리카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군요. 자, 다음 시간에도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로디지아의 인종차별 문제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인의 짐을 져라. 너희가 양육한 자들을 보내라. 너희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위해 너희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보내라. 여기저기 떠도는 야만인 무리들에 맞서 단단하게 무장하라. 반은 악마이고 반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필리핀을 정복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탈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백인이 유색 인종을 지배하는 것은 미개한 인종을 개화시키기 위한 의무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글북의 작가이자 1907년 현재까지도 최연소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기록되고 있는
러디어드 키플링의 백인의 짐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짐, 버드는 의무, 책무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서방의 지식인들 그리고 예술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인종을 반은 악마이고 반은 무지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서방의 제국주의를 문명화를 위한 백인들의 희생이자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플링은 이 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삶을 걸고 죽음의 족적을 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인의 폭력과 약탈, 학살을 아프리카인을 위한 희생으로 미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직도 우리 곁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는 차별과 혐오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